자, 프린트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거 아직 다 안 채웠었죠, 그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은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략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각각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은 이들의 결정에 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들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운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 최대 5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운다라는 것이었는데 한국인들 눈에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신탁통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식민지배의 연장인 것처럼 이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좌익 쪽 성향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국내에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나누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어떠한 임시정부를 일단 만들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을 때 소련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한국인들의 정당과 지지단체, 사회단체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것은 각각 미국과 소련 모두가 한반도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런데 결국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주도한 공산주의적인 방식의 토지개혁이 진행되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정읍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다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한반도의 분단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분단을 막아보고자 여운형, 김규식 같은 사람이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고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좌와 우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보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끝내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소련이랑 대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문제를 UN에다가 넘겨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UN에서는 미국의 제안대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해버렸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소련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다.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결정을 거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는 소련의 거부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UN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확실시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이것을 막아보고자 김구가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에 반대한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만은 이미 UN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어 버리고만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과 그리고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이 말로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 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죠?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주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도 아니고 미국과 소련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서 방금 봤습니다. 48년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때는 이미 한반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이 결정되어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정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3.1절 기념 행사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념식을 보기 위해서 왔던 아이가 기마경찰, 말을 탄 경찰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에 항의하러 갔을 때 경찰들의 경우는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총을 쐈고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제주도민들이 총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분노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제주도에 있었던 이 좌익단체가 주도해서 사람을 죽인 경찰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하였던 것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전체 한 90%가 넘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과연 이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좌익이라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서 파업에 나섰던 것일까? 이 사람들이 파업에 나섰던 거 무엇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어? 그렇죠. 경찰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지? 다만 이 파업을 주도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였던 거예요? 좌익 단체였던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육지에서 정부에서 미 군정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좌익 단체가 파업을 주도했는데 제주도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아, 제주도 전체가 무엇이구나? 좌익에 물든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 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회 같은 우익청년단을 보내서 제주도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영상에서도 서북청년단,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몇 번 나왔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 서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서북쪽 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을 말해요. 평양과 그 주변을 서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왜 내려왔느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북한에서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김일성의 주도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무상몰수, 아무런 대가 없이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무상분배,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 과정이,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이 평화로웠을까? 아닐 거야, 그지? 당연히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지주들의 경우에는 거세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등의 강력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토지개혁을 진행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북한은 사람이 살 땅이 못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혹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 혹은 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 가운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제주도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던 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겪었던 분노를 제주도민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파업에 동참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약탈하는 이런 짓들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48년 4월 3일 제주도 내에 있었던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이라고 하는 좌익단체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 무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경찰서라든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였고요. 그러면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미 군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좌익단체가 주도한 봉기가 일어나게 되자 더 많은 군인과 경찰을 토벌대로 구성을 해서 제주도로 보냈고 거기에서 무력 탄압이 무력적으로 그 봉기를 제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좌익 세력들, 이 사람들은 얼굴에 좌익이라고 써 있었을까? 머리에 빨간색 띠라도 둘렀을까? 혹은 뭐 군복이라도 입었을까? 아니에요. 그죠? 일반 시민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봉기를 일으킨 좌익 세력과 일반 시민들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군인, 경찰, 서북 청년화 같은 토벌대들을 어떻게 했을까? 좀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잡아 죽이고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수많은 제주도의 사람들이 이 미 군정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군인, 경찰 등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던, 좌익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만 15,000명 정도이고요. 행방불명된 사람 등등등 실제로 이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 군인과 경찰들이 수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학살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사진자료 몇 개 더 가져고 왔어요. 토벌대를 격려하는 제주도에 온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4.3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줄줄이 묶여서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마을들의 경우에는 같은 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 있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그때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이 제사를 지내는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여전히 제주도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제주 4.3 사건의 희생을, 피해를 상징하는 분이기도 해요. 흔히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36이셨어. 지금의 나보다 어린 나이인데, 그때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아래턱이 날아가신 거야. 그래서 평생을 제대로 음식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살아왔던 분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흉하다라고 해서 항상 턱에다가 이렇게 무명천을 대고 사셔가지고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90 몇 세지? 2세인가? 3세인가? 90세인가? 아무튼 2004년에 90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분이 바로 이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6.25 전쟁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냉전 속에서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좌익단체의 활동과 그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민간인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정부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8년에 일어났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까지도 이 4.3 사건은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9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정 시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도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제14연대의 군부대에게 제주도로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토벌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14연대라고 하는 군 부대에게 제주도로 가서 좌익 폭도들을 제압해라 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당시 이 국군 14연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이 군대 내에서도 좌익 세력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영향을 받은 장병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동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잠시 여수랑 순천 지역을 장악했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전라남도 여수 순천이란 말이야. 여기는 제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육지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나올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수 순천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와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수 순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14연대에게 떨어진 명령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군 부대 내에 좌익 세력의 영향을 받았던 장병들이 주도해서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한때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을 했던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이라고도 하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 역시 정부군에 의해서, 한 국군에 의해서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요. 이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켰던 군인들의 경우에는 지리산으로 이동을 해서 게릴라전으로 오랫동안 저항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6.25 전쟁이 터질 때까지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나가다가 6.25 전쟁 중에 다시 북한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북한으로 가거나 혹은 정부의 토벌에 의해서 제압이 되면서 이후의 활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소설 아나요? 모르나요? 도서관에 가면은 10권짜리 아주 장편 소설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이 여수 순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책이거든요. 한 번쯤 읽어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어떠한 비극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을 해 드립니다. 됐나요? 네. 자,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여수 순천을 장악했던 반군들 지리산으로 이동해서 게릴라전을 저항했었어요. 그렇게 쭉 이어졌던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통일정부 수립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았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